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때 서울 방방곳곳을 누비던 택시기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택시기사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로 사연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특별한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 좋게 들어간 친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20대 중반에 조금 더 큰 회사로 이직해서 월급 받으면서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건 동창회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서울로 이사를 갔거든요. 원래 살던 곳은 충청도였는데 거기가 부모님 고향도 아니고 아버지 일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던 겁니다. 그런지라 거기에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사를 간 뒤로는 다시 안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서 간간히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땐 차도 없고 고속버스 타고 가야 했을 때였거든요. 그럼 충청도까지 가면 서울엔 다시 어떻게 올라오나 막막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친구들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괜히 어색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또 초등학교 동창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건아, 이번엔 와야지. 너도 와서 같이 놀자. 너처럼 전학 갔던 애들이 한둘인 줄 아냐? 걔네도 다 와서 재밌게만 놀다 간다. 너 우리랑 6학년 때 동갑이었던 그 축구 잘하던 키 크던 애 기억나냐? 걔네 아버지가 여기서 펜션을 하시거든. 거기 잡고 노니까 놀다가 여기서 자고 가면 괜찮아.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까지 했던 녀석의 꼬드김에 결국 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토요일날 회사를 일찍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충청도로 향했죠. 그때 마음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졸업하고서 다 처음 보는 거라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절 기억 못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죠. 해가 뉘엿해져서야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나 진짜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그 앞에 신발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한 건지 이미 마당에는 술병이 상당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친했던 친구도 안 친했던 친구도 모두 다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동창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는 추억, 모르는 추억, 몇 번이고 말했던 추억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웃고 떠드는 곳이었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10년 넘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바로 어제 만난 친구들처럼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얼굴을 아는 친구들도 모르는 친구들도 하나씩 자리를 차지했고 그 큰 방이 꽉 찰 만큼 가득 찼죠. 술맛도 좋고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밤. 10시쯤에 또 한 번에 문이 열렸고 여자애들이 왜 이제 왔냐며 누군가를 반겼습니다. 미안해, 버스가 너무 막히더라. 아직 자리 끝난 거 아니지? 상당히 예쁜 목소리에 고개가 절로 그쪽으로 움직였고 전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친구들 중 그 아이가 제일 선명하고 그 아이의 추억들은 이상하게 생생하게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랑 3년 내내 같은 반에 짝꿍까지 했던 여자애였습니다. 처음 그 애를 알게 된 건 1학년 때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땐 그냥 저런 애가 있구나 하고 말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짝꿍이 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희는 정말 맨날 싸웠습니다. 책상에 줄 그어놓고 넘어오면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전 걔 머리카락을 잘랐고 그 애는 저의 옷을 잘랐습니다. 울고 불고 물고 뜯고 아주 앙숙이 따로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선생님께서 저희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이상하게 제비뽑기를 하면 또 짝꿍이 되더라고요. 너 정말 싫어! 라는 말을 둘 다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운명인지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저희는 같은 반에 1년에 2번 정도씩 짝꿍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맨날 붙어서 싸우니까 둘이 사귄다느니 너네 연애하느냐니 놀리던 친구들도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맨날 싸우니까 나중엔 쟤네 또 싸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앙숙이었습니다. 저는 뭐가 그렇게 그 애가 싫었을까요? 돌이켜보면 별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사춘기에 만난 첫 여자 짝꿍에게 괜히 반감이 들고 괜히 신경 쓰이는 그런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던 그날까지도 흥하고 콧방귀를 뀌던 저희는 꼬박 15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년을 내내 지겹도록 봤던 얼굴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랑 똑같이 자랐더라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귀여웠던 단발머리가 아주 길어진 것. 오밀조밀 예쁜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옛날처럼 절 보고 콧방귀를 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하게 된 저희는 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웃다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주구장창 떠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동창들이 하나둘 떠나고 골아떨어지는 그 틈에서 저희는 마치 둘만의 세상인 듯 아주 재밌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여자애도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지역이 제가 사는 동네랑 별로 멀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자석처럼 이끌렸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는 버스를 같이 탔고 이후에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맞는 것 하나 없이 앙숙 같았던 저희는 환상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좋아하는 음식도 잘 맞고 유머 코드까지 너무 잘 맞았죠. 그 애가 좋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고 그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나고 1년 반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동창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애들이 죄다 서울 올라와서 저희를 축하해 주었죠.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운명 같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비는 있기 마련이죠. 결혼하고 딸아이가 생겼는데 제가 그때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더라고요.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무모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반대를 좀 했었죠. 회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설렁탕 가게야. 글쎄, 이 녀석 어머니가 옛날에 설렁탕 가게를 하셨었는데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대. 그렇게 잘 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야지. 왜 안 하시는데? 다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아무튼 나 정말 잘 해낼 테니까 당신도 나 좀 믿어줘. 아내를 설득하기에 성공한 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친구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정말 쪽박을 찼습니다. 쪽박도 그런 쪽박이 없었습니다. 흔히들 막 문 열었을 때는 지인들도 오고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가게는 그런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진짜 단 하루도 바쁜 날이 없었고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다가 장사를 접었습니다.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았던 남자 둘이 뭘 하겠습니까? 애초에 글러먹었던 거죠. 그렇게 장사한 지 6개월 만에 다 접고 친구랑 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때 막 돌을 지났었고 아내 얼굴 볼 자신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다시 회사 들어간들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비랑 대출까지 감당이 안 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택시기사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빚더미에 앉게 된 지 2년 전쯤에 저보다 10살 많은 회사 선배가 회사 퇴사하고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그 후에도 간간히 연락하면서 지냈었는데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사무실에만 갇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택시기사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에 선배 소개로 택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치고는 어린 나이였지만 군대 가기 전부터 면허 따서 아버지 차를 자주 끌고 다녔던지라 운전 경력은 꽤 있었습니다. 초반에 교육받을 때도 칭찬 많이 들었고 그렇게 전 택시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운전하는 걸 좋아했어서 그런가 제 적성을 찾은 기분이더라고요. 서울 방방곡곡 누비는 것도 재미있었고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벌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일을 한다는 게 전 좋더라고요. 기존 회사가 남초 회사라 사무실에서 흡연은 기본이고 진짜 지저분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았고 험한 말들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회사 막내였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굳은 일도 다 했고요. 그런데 택시는 오로지 저 혼자만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회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도 많고 나누는 얘기도 많았지만 내가 하는 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진짜 편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죠. 짧게는 5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손님을 받게 되는데요. 솔직히 다들 한 번 보고 많은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을까요? 택시기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야, 이 젊은 놈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유, 말세다 말세야. 젊은 것들은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다 뺏으면 어쩌잔 거냐고. 아유, 하기사 이딴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에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뻘 손님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젊은데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어이가 없죠. 젊을 때 하는 일, 늙어서 하는 일이 뭐 정해져 있나요? 제 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들 멋대로 제가 배운 게 없다느니 하며 정의를 내리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젊은 손님들은 택시기사를 정말 막대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차가 안 움직여요? 저 늦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히네요. 이럴 거면 택시 안 탔죠. 짜증나. 저 그냥 내릴게요. 네. 그럼 저 앞 신호에서 내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뭐 대꾸도 없이 그냥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손님, 돈 안 주고 내리셨는데요. 아저씨 때문에 늦었다니까 무슨 돈이야. 장난해요? 30분이나 타고 달렸어요. 차가 많이 막혀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값은 지불하셔야죠.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짜증을 부리면서 끝까지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도망가듯 자리를 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들 잡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건 운이 안 좋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만취해서 차에 토하는 손님, 운전하는데 계속 건드는 손님, 대놓고 저한테 험한 말하는 손님, 방지턱 하나 넘어갈 때마다 신경질을 냈던 손님 등등 정말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하루를 다 망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일을 시작했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와 딸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일하니까 웬만한 상황에는 익숙해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빵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평생 회사 다니던 사람이라 새로운 일이 익숙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혼자 돈 버는 게 미안하다며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제로 일을 했습니다. 빵집 카운터를 보면서 빵에 관심을 좀 가지더니 언젠가부턴간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다가 아예 빵 제조하는 파트로 넘어가더라고요. 알고 있었지만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잘 되니까 저도 더 잘해야 할 것 같기도 했고요. 일하는 아내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3년을 일을 했고 아내가 열심히 일해준 덕에 빚도 많이 갚고 딸아이도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행복은 단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11월이었고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세 식구 다 감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에 아이 등교까지 책임져야 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아이 등교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죠. 여보, 나 다녀올게. 영은이 데려다주고 이발소 가서 머리 좀 자르고 올게. 푹 자고 일 다녀와. 약 챙겨 먹고. 고마워, 여보. 코를 훌쩍이는 아내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딸아이 학교를 데려다주고 시내에 있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고 세차할 때 쓰는 걸레가 떨어진 게 생각나서 마트에 들려서 걸레까지 사고 나니까 벌써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아내는 밥을 먹었나 생각하다가 일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랜만에 내조를 좀 하자 싶었습니다. 제가 가끔 쉬는 날이면 아내 일하는 곳에 김밥 같은 걸 사가거나 음료수 사가거나 하거든요. 능력 있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상한 남편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뭐라고 아내가 엄청 좋아하기도 했고요. 점심시간도 되었으니까 밥이 좋겠다 싶어서 근처 백반집에 가서 포장을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아내 빵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아내 빵집을 200m쯤 앞두고 소방차 3대에 구급차 2대가 잇따라 지나가더군요. 어디 사고라도 났나 생각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양손에 든 음식을 모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도며 인도까지 넘어온 소방차와 구급차가 세워진 곳은 다름 아닌 아내가 일하는 빵집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서서 빵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한 갈색의 빵집 외관은 시커멓게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창문 안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고 파란 하늘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소방대원들이 말렸습니다. 여보, 제 아내가 저 안에 있어요. 아내가 여기서 일해요. 아내가 빵집 안에 있다고요. 여보! 소방대원들을 저를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소방대원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할 만큼 불길이 거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쳐들고 빵집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길이 수그러들고서야 소방관분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 둘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5명의 사람들, 그 중에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5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정말 심장이 산산조각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제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저희 딸아이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제 딸 나이가 고작 11살이었습니다. 고작 초등학생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2달 정도는 학교도 못 갈 만큼 많이 힘들어했고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한동안은 거의 먹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나라도 더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아이 잘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죠. 아내를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아이도 점점 힘을 냈고 스스로 슬픔을 견뎌내보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영은아, 앞으로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할게.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있는 엄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둘이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와 그때부터 더 가까워지고 더 돈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몰랐던 육아에 대한 아내의 고충도 좀 알게 되었고, 가장으로서의 부담감도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개인 택시를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력은 충분했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차도 있어야 하고 번호판 다는 것도 다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개인 택시하러 나갔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건강 문제로 택시를 그만두게 되면서 저한테 차를 싼 값에 내주었습니다. 그 덕에 개인 택시를 할 수가 있었죠. 아이가 학원도 오가야 했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아이를 봐야 했으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 택시가 저한테는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말했던 것처럼 개인 택시 하니까 훨씬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요. 대신 세금도 많이 내고, 일 안 하면 못 벌고 일하면 버는 일이다 보니까 심적 부담감도 크다는 단점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빠랑 노니까 너무 좋아. 예전엔 아빠 주말에도 일했잖아. 그땐 아빠랑 놀고 싶었거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심심했고. 이제 아빠가 영훈이 심심하지 않게 주말마다 쉴게. 영훈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하자. 가보고 싶었던 것도 말만 해. 아빠 제일 잘하는 게 운전이잖아. 저희 모녀는 씩씩하게 아픔을 견디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내내 딸아이만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주눅들면 어쩌나, 사춘기가 심하게 오면 어쩌나.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자의 마음은 잘 모르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걱정은 헛된 걱정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아내를 닮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정말 강하고 씩씩한 아이더라고요. 반항도 사춘기도 없이 진짜 너무 잘 커주었고, 너무 착하고 씩씩한 딸로 자라주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저보다는 친구들과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주말에도 친구들과 놀라고 내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딱히 할 거 없던 저는 일하러 나갔고요. 친구들도 다 착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잘 어울렸고, 미용사라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딸아이 친구 중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를 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미용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해준다고 동생 친구들을 초대했고, 그때 저희 딸아이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참 좋았나 보더라고요. 미용사 하고 싶다고 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용학원에 보내줬습니다. 원래도 손이 참 야무진 아이였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찰흙 같은 걸로 뭐 만드는 것도 엄청 잘했고, 가위질도 진짜 잘했고, 손이 참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머리 만지는 것도 참 잘하더라고요. 같은 학원 언니들 대회도 쫓아가고 시험장도 구경 가고 하더니 19살 때 미용 자격증을 땄습니다. 진짜 대견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저는 놀 줄만 알았었는데 혼자 꿈을 찾고 노력하고 이루는 게 제 딸이지만 참 멋져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접을 엄청 보고 다니다가 한 미용실에 막내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빠, 나 사실 남자친구 생겼다? 딸아이가 그렇게 말한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아마 딸그진 아빠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기분은 참 묘합니다. 싫은 건 아닌데 마냥 좋지도 않고, 대체 어떤 녀석인지 너무 궁금하고 갑자기 걱정도 되고, 암튼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데 싫은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인지 은근히 물어보기만 했죠. 나 지금 일하는 곳 있잖아. 거기 옆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거든. 거기 사장이야. 맨날 거기서 커피 사 먹다가 친해졌는데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어. 카페 사장? 나이가 몇 살인데? 별로 안 많아. 29살. 29살인데 벌써 자기 가게가 있어?
뭐 그런가 봐. 아무튼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되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다음에 한번 소개할게. 성실해? 뭐 그럼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고 해.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정말 딸아이의 남자친구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고, 대체 어떤 녀석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딸의 말처럼 착해 보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사장이 되었는데도 겸손한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은 좀 놓였죠. 그렇게 만나고 난 뒤 저희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1년 정도 더 만남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식 올릴 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돈이 좀 고지식하다고 해야 하나, 꽉 막혔다고 해야 하나. 그쪽 자식 귀한 만큼 제 자식도 귀한 건데 우리 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딸이 아니라 딸의 환경, 그러니까 제가 못마땅했던 거였겠죠. 그쪽 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견례 날에 그런 분위기를 풍기길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 택시일 하신다고. 아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 참 귀하게 컸어요. 외동인데다가 어릴 때부터 안 시킨 거 없이 모든 교육을 다 받으며 키웠습니다. 공무원 집안이라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지금도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잘 살고 있는 아이예요. 네, 압니다. 저도 저희 딸 막 키우지 않았습니다. 귀한 딸이에요. 아, 예. 아무렴요. 뭐 그렇겠죠. 아무튼 아휴 참 인연이라는 게 뭐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떨떠름해 하더라고요. 제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제 딸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전 화나는 마음보다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제가 못난 탓에 아이가 밉보이며 시집가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딸이랑 사이랑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잘 살 것 같아서 딸아이를 믿고 보내줬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둘이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희 딸, 자기 엄마 보내고서도 다시 일어난 씩씩한 딸입니다. 웬만한 상처로는 남한테 말도 안 하는 아이인데 결혼하고 2달 되었을 때 절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사이 녀석이 철없이 굴면서 속썩이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고충은 사돈인 듯 했습니다. 사돈 댁에서 집안일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딸 옷차림이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까지 평가하면서요. 누군들 그런 분위기에서 안 답답하겠습니까? 숨이 꽉 막히겠죠. 그런데 사이 녀석은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자기 부모가 그러는 것 좀 이해하라며 언성만 높였답니다. 그런 놈하고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지만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이랑 잘 얘기해보라고 하고 저도 사돈댁이랑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애들 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좋게 둘러둘러 말했죠. 그러고 얼마 뒤에 제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사이도 정신 차리겠다고 하고 사돈도 제 말에 수긍하니 그냥 참고 있었죠. 더군다나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뭘 더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랬듯이 애 키우면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가족이 되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임신을 하니 사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사이도 정신을 못 차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돈이 저희 딸을 무시하는 수준은 점점 심해졌고 저희 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참고 참다가 애 낳고 나서야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이혼할래. 그 집안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 잘해봐라. 살다 보면 괜찮아진다. 더 살아봐라. 이런 말 일절하지 않고 딸의 의견에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아이를 낳은 동시에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죠. 둘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분명 딸 키웠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 그래도 우리 딸 아기였을 때 육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는데 기저귀는 언제 갈아야 하는지, 분유를 얼마나 먹는 건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더라고요. 난생 처음 아기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손주 녀석을 키웠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 택시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딸아이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손주가 2돌 지났을 때부터 일을 나갔는데, 저도 나가서 일을 하다가 손주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이 되면 제가 데리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아마 계속 회사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다가 딸이 퇴근하면 저는 또 잠깐 나가서 영업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조금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더 괜찮은 부모였으면 우리 딸이 무시 안 당하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요. 그것도 이혼하고 좀 지나니까 없어지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자식을 키우던 우리 딸은 손주가 7살 때 개인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가면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학원도 보내야 하고 이것저것 챙겨줄 게 많으니까 개인 사업하는 게 편할 것 같다면서 주택가의 빌라 1층에 작은 미용실을 하나 차렸습니다. 의자가 2개 있는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작지만 딸의 정성이 가득 담겨있는 곳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그곳에서 일과 육아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고생하는 딸 모습을 보며 저도 열심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고 우리 손주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택시를 몰았죠.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일을 했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퇴근해야겠다 싶어서 집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택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2월 말이었으니 엄청 추운 날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 차림새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외투도 엄청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여자 품에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전 얼른 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자는 다급히 차 안에 탔고 전 차에 타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손님, 피가, 그거 피 맞아요? 제가 다양한 손님들을 태워봤지만 온몸에 피가 묻은 사람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여자는 정신이 없는지 품에 안은 아이와 함께 허겁지겁 차에 타면서 병원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일단 이걸로 좀 닦아봐요. 그 뒤에 휴지도 있을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왜 그랬어요? 어쩌다가 다쳤어요?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애가 어려서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급하게 나오느라 택시가 안 잡혀서 애먹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이고, 이쪽 길에 원래 택시가 잘 없어요. 아파서 어째, 괜히 저희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고 아이는 한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괜히 안쓰럽고 딱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다행히 차가 막히지 않아서 10여 분을 달린 끝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 택시비는 됐으니까 얼른 내려서 가봐요. 네? 아니, 그래도 요금은 지불해야. 아휴, 나도 어차피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괜찮아요. 얼른 들어가서 치료 받아요. 애도 놀랐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꼭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차에 탈 때처럼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영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보채지 않고 얌전히 있는 걸 보니 참 다행이다 생각하며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막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지갑이었습니다. 어떤 손님 지갑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방금 탔던 그 애기 엄마의 지갑이더라고요. 일났다 싶어서 얼른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까 아직 그 애기 엄마랑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요. 아야, 이 지갑을 놓고 내렸지 뭡니까? 안 그래도 집에 놓고 왔나 했는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번거롭긴 당연히 해야지. 치료는 잘 받았어요? 아이고, 이 손목에 그건 뭐예요? 부러졌대요? 네, 다른 곳은 상처만 좀 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쩐지 손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금방 붓겠죠 뭐. 아유, 하필 손이 그래서 어째요. 고생 꽤나 하겠네. 집까지는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늦어서 차도 없을 텐데. 아까 택시 탔던 곳이 집이죠?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나가요. 정말요? 이걸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럼 저 수납만 금방 하고 갈게요. 수납한다고 하길래 먼저 나가서 기다리려고 응급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잔액 부족이라는데요 하는 병원 직원의 말이 들리더라고요.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애기 엄마가 이걸 어쩌지 하며 지갑을 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애기 엄마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기,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네? 아니요, 기사님 괜찮아요. 이제 나중에 갚아요. 우리 딸 생각나서 그럽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제가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꼭 다 갚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아이고, 저 애기 하품하네. 얼른 가요. 애기 엄마는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얼른 아이와 엄마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타고서도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애기 엄마가 고개를 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이랑 사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이혼한 건데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길 때면 많이 힘드네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실은 우리 딸도 혼자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자꾸 딸 생각이 나더라고. 딱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웃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힘내서 살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애기 엄마는 돈을 갚겠다면서 자기 연락처를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일을 늦게 마쳐서 오전에 조금 늦게 일을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딸한테 잠깐 들려서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줬죠. 그러니까 딸이 그 여자 연락처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사정이 비슷하고 딱하니까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러고 며칠 뒤에 둘이 정말 만났더라고요. 그날 저희 딸이 우리 손주 안 입은 옷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 집 아이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아이도 아들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희 딸과 그 애기 엄마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둘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도움받을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애기 엄마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구매 대행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그걸 회사에 연락해서 보내주는 건가, 아무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소소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연예인 매니저 일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 다시 하려고 보니까 출장도 너무 많고 일하는 시간도 뒤죽박죽이라 선뜻 다시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집에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아이 키우면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은 했다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벌이가 좋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젠간 돈 많이 벌지 않겠냐며 참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다 떠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스스로 일을 찾아 하는 것만큼 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애기 엄마,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우리 딸이 미용실에서 쓰는 자재를 저렴한 값에 들여올 수가 있어서 우리 딸이 도움을 좀 받기도 했죠. 그럼 또 나누기 좋아하는 우리 딸은 고마워서 그 집애한테 뭐 해주고 애기 엄마한테도 뭐 사다 주고 그렇게 둘이 잘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 만남을 이어간 지 한 3년 지났을 때였나. 그때부터 그 애기 엄마가 저희 딸 미용실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자주 오기는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와서 가게 청소도 하고 뭐 책 같은 것도 들여다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왔어요? 네, 요즘 자주 오네요. 뭐 요즘 뭐 하나 봐요? 열심히 뭐 보던데. 저 사실 언니한테 미용일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머리 하는 거 한번 배워서 해보려고요? 네, 옆에서 맨날 봐서 그런가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언니가 알려주겠다고 해서요.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유, 잘 생각했어요. 기술 배워두면 좋지. 잘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딸한테 기술을 배우던 애기 엄마는 얼마 뒤에 정말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따고서 애기 엄마가 저희 딸한테 어찌나 고마웠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갑을 선물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딸과 애기 엄마는 둘이 같이 가게를 확장해서 운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비록 좁은 동네 장사였지만 영업이 꽤나 잘 되었거든요. 매일같이 거의 매시간 예약이 꽉 차 있었고 솜씨가 좋아서 잘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손님을 많이 못 받았죠. 그런데 마침 재주 좋은 애기 엄마가 자격증까지 땄으니 좀 더 큰 미용실을 차려서 둘이 잘 해보기로 한 거였죠. 하늘이 도우려고 했던 건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시내 1층에 있던 미용실이 문을 닫았고 저희 딸이 그 가게를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막 큰 곳은 아니었고 그래도 손님 4명 앉을 수 있는 미용실이었습니다. 딸이랑 애기 엄마랑 고군분투하면서 셀프로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저도 가서 페인트 칠하고 트럭 하는 아는 사람 불러다가 쓰레기들 버리고 정말 힘들게 가게를 완성시켰더랬죠. 그런데 그런 보람이 있게도 미용실을 오픈하고서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딸이랑 애기 엄마랑 둘이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두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빠, 나 요즘 진짜 행복해. 마음도 잘 맞고 일손도 척척 맞는 사람이랑 일하니까 너무 편해. 그리고 돈도 많이 버니까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서 좋고. 아저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언니랑 일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아이 돌도 안 됐을 때부터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 한 번을 못 받았거든요.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 웃는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 딸도 딸이지만 그 애기 엄마도 진짜 힘들게 산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가족도 하나 없이 도움받을 손길 하나 없이 아이를 키운 것을 알기에 더욱 장하고 기특했습니다. 둘이 웃는 얼굴로 장사하니 손님들이 안 모이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바쁜 미용실이 되었죠. 그게 입소문을 타서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모여들고 둘이서 감당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생까지 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5년을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애들 미용실 맞은편에 있는 건물 1, 2층을 사들여서 미용실을 새로 차렸습니다. 한 번에 손님을 거진 20명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하는 직원들도 10명 정도 되는 큰 사업장을 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셀프로 하는 것 없이 사람 불러서 다 맡겨서 했는데 이야, 다 완성된 미용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딸과 거의 딸과 다름없는 이 애기 엄마와 이런 멋진 사업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참 멋있었습니다. 누구 도움 없이 둘이서 꾸려낸 것이잖아요. 둘 다 고된 날들이 있었기에 그만큼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 미용실이 다 차려지자마자 저희 딸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친구분들 만나면서 노세요. 딸이 2살 때부터 일을 했던 택시 일을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고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둬야겠지 싶었는데 딸이 권하는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과감하게 면허 팔고 택시도 내놓으면서 30년 넘게 한 택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며 사냐고요?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우리 애들 미용실 뭐 이상 있는 건 없는지, 청소 덜 된 곳은 없는지, 주차장에 쓰레기는 없는지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갈 때마다 딸들이 아빤 가서 친구들이나 만나고 쉬라고 하는데 우리 딸들 잘하고 있나 궁금한 건 어느 아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딸들 덕에 참 호강하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돈 걱정도 없고 말년 편하게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소중한 제 딸과 마음이 참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딸이 한 명 더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딸 덕분에 호강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최근에 제 생일이라고 딸들이랑 손주들이랑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재혼할 생각은 없니?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시간도 많이 있을 텐데 연애라도 해보지. 원래 이런 말 절대 안 했거든요. 둘 다 전 남편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둘이 여유도 찾았으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둘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아빠, 재혼은 절대 안 해요. 난 연애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언니도? 나도. 나는 2번째 결혼을 일이랑 한 것 같아. 참 저희 딸들다운 대답이라고 생각돼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 꼭 누구랑 같이 살아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이 지금 행복하고 만족한다면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애들 행복한 게 최우선이죠. 손주들도 아픈 곳도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우리 가족 모두 지금 삶에 만족한다니 그거면 전 충분합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열심히 빠듯하게 악착같이 살아온 이 인생. 이제는 조금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래도 나 꽤 잘 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 산 인생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하늘로 간 우리 아내를 만난다면 우리 딸이 이만큼이나 잘 살았다고 얘기해 주려고요.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되네요. 그때까지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갔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